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미인의 나라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태희가 밭을 갈고 있고 심지어 비둘기까지 예뻐 보인다고 하는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를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해볼 나라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가 아닙니다. 미스 유니버스 7회 우승, 미스 인터내셔널 7회 우승, 미스 월드 6회 우승 등 세계에서 인정받는 미인의 나라,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이 베네수엘라에서는 미인 사관학교라고 해서 미인을 양성하는 시스템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미인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거지. 그럼 미인이 많은 나라인 만큼 막 럭셔리하고 느낌적이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하지만 현재 베네수엘라에서는 듣고도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수많은 여성들이 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몸을 팔고 콜롬비아나 주변 다른 나라로 넘어가 몸을 팔기도 하는데, 심지어 최근 몇 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살인 범죄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 3년 연속 살인율 1위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죠. 이게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바로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초인플레이션, 즉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에서는 현재 역대급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 아니 그냥 없어져 버렸는데요. 휴지 하나 사려고 하면 지폐를 보따리에 꽉꽉 눌러 담아서 끌고 가야 되고, 심지어는 지폐를 세는 게 의미가 없어서 저울에 대고 무게로 재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베네수엘라 여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 싼 값에라도 몸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산유국 1위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산유국 1위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주 잠깐이지만 베네수엘라가 살기 좋은 나라였던 때도 있었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산유국 1위에서 전세계 살인율 1위로 베네수엘라의 나락 편 지금 시작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베네수엘라는 지역 그 자체인데요. 하지만 이런 베네수엘라는 원래 만수를 뺨 후려칠 정도의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때는 1922년 베네수엘라에서 찌꺼기까지 싹싹 모아 쓸 수 있는 넝쿨째 굴러들어온 사기템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석유. 야 이거 뭐냐? 끈적끈적하고 이거 어디다가 쓸 수는 있겠어? 야야 이거 석유요, 석유. 이거 갖다 팔면 우리 부자야, 부자. 몸에 이게 석유요? 이야 시꺼먼 게 안 보여. 이게 다 오일머니가 될 것이요. 이건 짭이 아니고 찐이다, 찐. 석유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 같은 중동 국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중동 국가들보다 먼저 석유를 발견하게 되면서 단숨에 돈방석에 앉게 되는데요. 이후 중동에서도 석유가 발견됐지만 발견 국가들을 다 제치고 전세계 석유 매장량 1위인 국가는 베네수엘라였죠. 그러다 보니 당시 남미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되었고 최대 산유국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면서 주변 국가들이 베네수엘라 일자리 없나 하면서 기웃거리기 시작했죠. 아메리칸 드림처럼 베네수엘라 드림을 꿈꿨던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지금의 두바이, 두바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건물들은 다 베네수엘라에 몰려있고, 사람들은 돈이 넘쳐나니까 카리브 해변 같은 곳으로 놀러가서 호캉스를 즐기기도 하죠. 또 당시 세계 위스키 소비량 1위를 달리면서 열정이 넘치는 아주 뜨거운 파티를 매일매일 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회와 번영의 땅이었던 베네수엘라는 살기 좋은 나라라고 불리면서 1950년대 GDP, 즉 국내 총 생산량이 전 세계 4위를 달리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베네수엘라는 석유뽕을 제대로 받아서 호화로운 시간을 누리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베네수엘라의 수출품 90%가 석유로 자리 잡게 되면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거 무슨 일이고? 1973년 베네수엘라에게 로또 1등 같은 일이 터지게 되는데요. 바로 오일 쇼크. 이게 왜 베네수엘라한테 좋은 일이냐면,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걸 보고 아랍은 미국한테 깊은 빡에 치게 됩니다. 그렇게 아랍은 미국에게 석유 수출을 금지시켜버리고, 이로 인해서 석유값이 단숨에 6배가 오르게 되죠. 한마디로 수출품의 90%가 석유였던 베네수엘라는 오일 쇼크로 인해서 그냥 개이득, 아니 그냥 쌉 이득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베네수엘라 정부에서는 돈이 쌓여가기 시작했는데요. 복지 혜택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뿌리고 높은 빌딩 짓고 고속도로 깔고 엄청난 성장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베네수엘라 도로에는 지금의 두바이처럼 값비싼 차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또 지금의 중동 부자처럼 베네수엘라 부자들은 미국 마이애미 같은 데 가서 플렉스하고 그냥 상상 이상의 삶을 누리게 되는데, 1980년 이후 석유값에 거품이 빠지게 되면서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석유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아무래도 돈벌이가 이전 같지 않았던 겁니다. 건물들도 다 빚내서 지어놓고 이것저것 일들을 많이 벌려놨는데 돈이 이전처럼 들어오지 않으니까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거죠. 결국 1989년 베네수엘라는 국가 부도를 선언하고 유가 상승 후 16년 만에 IMF 시대를 겪게 되죠. 그 대가로 국민들에게 나눠줬던 보조금을 폐지시키고, 물가 상승은 물론 휘발유 가격이 폭등하는데 국민들은 당연히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고, 정부에 대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정부에 대한 반발은 더욱더 심해져만 갔고,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를 기다리던 그때 우고 차베스라는 사람이 군사 쿠데타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고,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준 뒤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1998년 때를 기다리던 우고 차베스는 결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절망에 빠진 국민들의 마음을 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니 근데 신이 도왔는지 아니면 구슬을 했는지 뭘 했는지는 몰라도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석유값이 갑자기 떡상하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2000년대 중국이 급부상하고 오일 가격이 올라가면서 오일 쇼크 때 올랐던 가격보다도 더 높은 수치로 말이죠. 결국 베네수엘라는 이전 호황기를 누렸던 것보다 더한 초초초 호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가도 다시 낮추고 정부에서 지원도 엄청나게 하고 하면서 서구급 떡상, 인심 떡상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정부였던 차베스 정권의 한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먼저 나라에 오일머니가 워낙 많으니까 다른 일은 생각도 안 하게 된 거죠. 게다가 누가 비슷하게 먼 과거 영광을 되찾겠다 하면서 혁명을 일으킨답시고 베네수엘라 민간 기업의 국영화를 시켜버립니다. 이로 인해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빌드업을 마치게 되는 거죠. 먼저 원유는 경질유와 중질유 이렇게 두 가지의 분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경질유는 땅속에서 뽑았을 때 이게 가볍고 좋아서 바로 쓸 수 있는 반면 중질유는 탈이나 점성 같은 불순물이 많아서 정제를 거쳐야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원유는 중질유 중에서도 초중질유라고 불리는 원유였는데 베네수엘라에는 이 초중질유를 정제할 기술이 부족해 미국 같은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죠. 아니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한테 손 벌려가면서 석유를 뽑는 거 다 이해가 안 가.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냐? 하지만 저희 원유가 기술력 없이는 수출이 안 됩니다. 근데 다른 나라 기업들 내보내면은 우리끼리 다 많은 돈을 해먹을 수 있죠. 그거야. 당장 나가라 하고 국유화 시켜버려. 이거 다 우리 거야.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이야 당장 그렇게 하죠. 이렇게 정부에서는 부정부패에 완전히 찌들어 있었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국유화를 시킬 거면 정부에서 석유 산업에 기술이나 자본들을 투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다른 기업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기술에 투자하기는커녕 정권 유지를 위한 국민 복지 정책을 집중해서 시행합니다. 심지어 국영화를 시키고 석유 산업 말고는 아무런 발전도 이루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한 번 석유값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석유값이 다시 오르기를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와중 14년 동안 통치를 했던 차베스가 2013년 사망하고 맙니다. 이후 니콜라스 마두로라는 부통령이 차베스 정부를 이어받아 정권을 잡게 되죠. 아니 근데 마두로 정부도 무슨 산업 발전을 일으키기는커녕 초호황기를 누렸던 때 펼쳤던 정책들을 이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시대에 따라서 적절한 정책을 펼치고 고칠 건 고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아니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은 석유 매장량 1위 국가인데 근데 뭐라도 해야겠죠. 근데 이게 진짜 암울하지만 원유 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던 거야. 삶이 힘드니까 아니 화폐 가치가 사라지다 보니까 일을 해도 제값을 못 받는 거지. 그러다 보니 일을 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고 일을 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리고 애초에 원유를 정제할 때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데 공장을 가동시킬 연료가 없어서 공장이 굴러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베네수엘라 국내 전력 시설이고 산업 시설이고 뭐고 다 가동 중단되고 결국 나라 전체가 에너지 파국으로 가게 된 거죠. 아니 그럼 농업이라도 하면서 먹을 걸 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디젤이 없으니까 농기계 가동 자체가 안 되고 오케이 좋아 디젤 없이 소나 가축으로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치자. 그럼 그 수확한 농작물을 어떻게 옮기는데 연료가 없으니까 화물차로 운송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농산물 가격 폭등하고 힘들게 수확한 농작물들도 썩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베네수엘라의 최근 8년간 GDP는 약 마이너스 83% 하락하게 되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사회주의 독재자의 반미 성향 베네수엘라의 힘은 완전히 잃게 되죠. 게다가 여러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되면서 베네수엘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되는데 전 국민의 96%가 빈곤층 한마디로 그냥 싹 다 망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망한 수준이 얼마나 망했냐면 2018년에는 물가가 16,000배 상승. 이게 말이 됩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물품을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닭 한 마리가 650만 원이 되고 스타벅스 커피가 500만 원은 내야 살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가득 넣어도 뭔 물건을 사도 화폐 가치가 없으니까 물물 교환을 선호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석기시대로 돌아가게 된 거죠.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삶은 이전 과거는 상상도 하지 못할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먼저 아름다운 미인의 나라로 유명했던 베네수엘라 여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거리로 나오게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업무를 보거나 여행을 할 때 거리를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밤만 되면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여행객들이나 여러 남성들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기 시작하죠. 자신의 몸을 팔고 난 뒤 받게 되는 보상은 고작 $5에서 $10. 심지어는 돈을 준다고 하면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숙소로 찾아가서 성매매를 진행한다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건 성매매를 하는 여자들이 10대부터도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 소녀들이 고작 $10,000도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게다가 여러 뉴스에 따르면 2018년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82.4명이라는 세계 1위의 살인율이 조사되었고 이후 2019년, 2020년에도 살인율 1위를 기록하고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게 되면서 현재 진행 중으로 몰락하는 중입니다. 자 그럼 베네수엘라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것에 놀라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